한설이의 시간은 5년 전, 그날의 사고 이후로 멈춰 있었다. 한때 흙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던 그녀의 손은 이제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그녀의 공방은 먼지 쌓인 작업대와 말라비틀어진 흙덩이, 주인을 잃은 물레가 침묵을 지키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생명체는 고양이, 나비였다. 검은 털에 흰 발을 가진 맵시 있는 코리안 쇼체어. 나비는 살갑게 애교를 부리는 법이 없었다. 그저 선반 위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조용히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서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무심한 존재감이 서리가 세상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닻이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서툰 노크 소리였다. 한 달 전 옆집으로 이사온 방 노인이었다. 그는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강아지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텅 빈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한 선생 혹시... 박노인은 붉어진 눈시울로 말끝을 흐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우리 소미가 지난주에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사흘 전부터 매일 밤 1마리씩 사라지고 있네. 이제 겨우 2마리 남았어. 서리는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박노인은 텅 빈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서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 선생네 그 고양이 나비라고 하던가 아주 영리한 녀석 같던데 밤마다 우리 집 마당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몇 번 봤다네. 그의 말은 부드러운 비난이었다.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질척이는 의심의 말. 서리의 온몸에 차가운 방어 기제가 돋아났다. 나비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먼지 쌓인 물레처럼 삐걱거렸다. 그녀에게 나비는 가족이었고 유일한 세계였다.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를 해코지하는 잔인한 포식자라니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그녀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닫힌 문 너머로 박노인의 슬픔 어린 얼굴과 그녀의 유일한 세계를 향한 의심이 차가운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서리는 나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최근 녀석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안절부절 못했고 창계에 앉아 옆집 방향을 뚫어지라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선물들. 서리는 공방 한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비가 물어온 것들을 쓸어 모아둔 곳이었다. 보통의 고양이들처럼 쥐나 새를 물어오는 법이 없는 녀석이었다. 대신 그곳에는 기이한 수집품들이 있었다. 축축하게 젖은 떡갈나무 잎사귀 하나. 그녀의 마당에는 떡갈나무가 없었다. 그녀의 자갈길에서는 볼 수 없는 매끈하고 검은 조약돌, 그리고 붉은 기가 도는 흙 한 줌. 전에는 그저 나비의 알 수 없는 취향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박노인의 고발을 듣고 나니 이 의미 없는 물건들이 불길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비는 왜 이런 것들을 물어오는 걸까? 아니야, 나비는 그럴 리 없어.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은 한 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날 밤 서리는 악몽을 꾸었다. 5년 전 그날의 사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비명, 정면으로 돌진 해오는 헤드라이트의 섬광, 그리고 그녀의 손을 놓치던 약혼자의 마지막 얼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공방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나비의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비는 그녀에게 다가와 다리에 몸을 한번 스윽 비비고는 다시 창가로 가앉았다. 옆집을 향한 집요한 시선. 서리는 혼란스러웠다. 나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라지는 강아지들, 그리고 고양이의 기이한 행동이라는 불편한 현실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 그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다. 한 마리가 또 없어졌어. 이제 딱 한 마리 남았네. 그는 거의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서리의 등 뒤, 조용히 앉아있는 나비에게 원망과 비난을 담아 정확히 꽂혔다. 서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의 작은 소동은 그녀가 5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유령과 함께 그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모든 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강아지마저 사라졌다. 다음 날 박노인은 서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창문을 통해 텅 빈 계집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그의 굽은 등을 보았다. 어떤 원망이나 비난보다 그 침묵의 슬픔이 서리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죄책감이 안개처럼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나비가 정말 갓 태어난 생명을 해치는 잔인한 포식자인지, 아니면 이 모든 일 뒤에 그녀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오늘 밤 직접 확인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을 전체가 잠든 시간, 서리는 집과 공방의 모든 불을 끈 채 마당과 옆집이 가장 잘 보이는 어두운 창가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밤의 일부가 되었다. 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부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 않기를. 몇 시간이 흘렀을까?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구름이 달을 가려 세상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바로 그때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그녀의 집에서 빠져나갔다. 나비였다.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듯. 망설임 없는 움직임이었다. 서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나비의 뒤를 밟았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비는 텅 빈 계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박노인의 집 마당 가장자리에 있는 덤불숲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비는 몸을 낮추고 아주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울었다. 평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부르는 듯한 기묘한 신호음이었다. 잠시 후 덤불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남았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주 작은 강아지였다. 어미 개인 소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숨겨두었던 모양이다. 서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제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비는 덤벼들지 않았다. 오히려 강아지에게 천천히 다가가 자신의 머리로 녀석의 작은 몸을 부드럽게 툭 쳤다.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듯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한 몸짓이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비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고 강아지는 불안한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나비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작은 강아지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그것은 포식자의 행렬이 아니었다. 마치 위험에 빠진 어린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 같았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며 서리는 그들의 뒤를 계속 쫓았다. 나비는 방 노인의 마당을 벗어나 서리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이나 공방으로 들어갈 거라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나비는 마당 뒤편,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채 잊혀진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장작 가마가 있었다. 5년 전 사고 이후 그녀의 시간이 멈추면서 함께 버려진 그녀의 과거와 슬픔이 잠든 기념비 같은 곳이었다. 나비는 가마의 아래쪽 세월의 흐름에 부서져 생긴 작은 틈으로 익숙하게 몸을 밀어 넣었다. 강아지도 잠시 망설이더니 그 뒤를 따랐다. 서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가마로 다가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좁은 틈새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가마한 마른 나무잎과 낡은 헝겊으로 만들어진 아늑한 보금자리 위에 먼저 사라졌던 4마리의 강아지들이 서로의 몸에 기댄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한쪽에는 나비가 어떻게 밀어 넣었는지 모를 작은 물그릇까지 놓여 있었다. 나비는 방금 도착한 마지막 강아지의 젖은 털을 정성스럽게 핥아주고 있었다.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가 목격한 이 장면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냈다. 나비는 유괴범이 아니었다. 오히려 보호자였다. 녀석은 강아지들을 체계적으로 이곳 비밀스러운 성소로 옮겨와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나비가 범인인가가 아니었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비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저 강아지들을 지키고 있는 걸까? 자신의 반려동물을 끔찍이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선량한 이웃인 박 노인으로부터 왜 서리는 가마 안에 평화로운 강아지들과 그들을 지키는 고양이 그리고 박 노인의 슬픔에 잠긴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았다. 평범한 시골 마을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기이하고 불길한 미스터리가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박 노인의 어둡고 고요한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에 차갑고 낯선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서리는 고양이의 기묘한 범죄에 공범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오래된 가마는 이제 6 생명의 비밀스러운 성소가 되었다. 박 노인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녀는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밤사이 어미 품을 그리워하며 칭얼댔을 강아지들을 위해 따뜻한 우유와 깨끗한 물을 가마 안에 넣어주었다. 나비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감시관처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부터 서리는 박 노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슬픔은 이제 어설픈 연기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가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슬픈 표정이 아닌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계집을 보며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집요하게 마당과 주변 숲을 샅샅이 훑고 다녔다. 결정적인 단서는 어미 개인 소미에게서 나왔다. 서리는 담장 너머로 마당에 묶여있는 소미를 보았다. 새끼를 모두 잃은 어미의 슬픔으로 보기에는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체념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박 노인이 밥그릇을 들고 다가가자 소미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몸을 잔뜩 웅크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미세하게 떨리는 몸, 피하려는 듯한 필사적인 눈빛. 그것은 주인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포식자 앞에 선 약자의 공포였다. 서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 노인의 인자한 미소는 가면이었다. 그날 오후
서리가 텅 빈 물레 앞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였다. 나비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다. 나무잎이나 조약돌이 아니었다. 흙이 잔뜩 묻은 작고 차가운 금속 물체였다. 서리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흙을 닦아내자. 시간의 흐름에 검게 변색된 낡은 은색 로켓 펜던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 이상하게도 낯이 익었다.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잠금쇠를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로켓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간은 다시 5년 전 그날로 추락했다. 로켓의 한쪽에는 앳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빛바랜 사진이,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녀의 약혼자 재현의 얼굴이 들어있었다. 아, 숨이 막혔다.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도 신음도 아닌 공기가 새는 소리였다. 재현의 로켓이었다. 사고가 나던 날 그가 목에 걸고 있던 끔찍한 사고의 잔해 속에서 사라졌다고만 생각했던 그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지난 5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가 애써 닫아버린 기억의 댐이 무너지고 슬픔과 고통의 급류가 그녀를 덮쳤다. 서리의 머릿속이 미친 듯이 회전했다. 나비가 어떻게 이것을 어디서 찾아온 거지? 그녀는 나비가 가져왔던 다른 기묘한 선물들을 떠올렸다. 축축한 떡갈나무 잎, 붉은 흙. 재현의 사고가 일어났던 곳은 떡갈나무와 붉은 진흙으로 유명한 고갯길이었다. 나비는 단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나비가 그저 이상한 물건들을 주워온 게 아니라면, 만약 녀석이 그녀에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던 거라면 사고 현장의 조각들을,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기행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강아지들을 훔쳐와 보호했던 일, 사고 현장의 흙과 나무잎을 가져왔던 일, 그리고 마침내 약혼자의 로켓을 그녀 앞에 가져다 놓은 일까지. 서리는 공방 바닥에 주저앉아 로켓을 부숴줘라 움켜쥐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묘한 동물 사건에 휘말린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드리워진 끔찍한 진실의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나비가 몇 주 동안이나 보내왔던 침묵의 경고가 마침내 그녀의 다친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나비를 보았다. 나비는 평소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저 고양이는 알고 있다. 강아지들에 대해, 박노인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세상이 끝났던 그날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 강아지들을 지켜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은 이제 약혼자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두려운 사명감과 하나가 되었다.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한서리의 가슴 속에서 5년간 잠자던 불씨가 약혼자의 낡은 로켓이라는 기름을 만나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추적자였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양이가 범인을 암시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기 십상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기억의 파편 속에서 한 얼굴이 떠올랐다.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만났던 앳된 얼굴의 신입 순경. 선배 형사들이 단순 사고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 할 때 유일하게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위로하며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젊은 경찰.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그의 이름을 찾아냈다. 김민재, 이제는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의 형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저 약혼자의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찾았으니 만나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5년의 세월은 앳된 신입순경을 예리하고 믿음직한 형사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서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서리는 나비의 역할을 빼고 새로 이사온 이웃과 사라진 강아지들, 그리고 그 집 근처에서 우연히 약혼자의 로켓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김민재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기묘하군요. 그는 당시 자신도 그 사건이 이상했다고 털어놓았다. 사고 현장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중요한 유류품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던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그는 서리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나마 다시 한번 사건 파일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로켓은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을 떠난 로켓은 이제 복수를 향한 첫 번째 신호탄이 되었다. 그날 오후 서리는 공방 창문을 통해 낯선 풍경을 목격했다. 시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박 노인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차갑고 오만한 기운을 내뿜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방치열. TV 뉴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젊고 성공한 건설사 CEO였다. 박 노인은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나갔다. 하지만 그 모습은 아버지가 아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상세게 보고하는 것처럼 비굴해 보였다. 방치열의 시선은 마당에 묶인 어미개, 소미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살기가 담겨 있었다. 소미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는 낑낑거리며 몸을 숨기려 했다. 그는 짐승을 혐오하고 있었다. 서리는 공방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목소리는 조각난 파편 같았지만 그 의미는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다. 찾지 못했습니다. 걔가 그 근처에는 가려고도 안 해서 박 노인이 말했다. 쓸모없는 영감 방치열이 날카롭게 속삭였다. 모든 걸 내가 직접 해야겠어. 옆집 여자는 눈치챈 거 없어. 그냥 고양이에 미친 여자일 뿐입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생기면 안 돼. 오늘 밤에 싹 다 정리해. 걔도 모든 걸 정리해. 그 말이 얼음 송곳처럼 서리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어미개를 포함한 목격자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가마 안에 숨겨진 강아지들은 유괴된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 직전에 구출된 것이었다. 위험은 현실이었고 바로 코앞에 닥쳐 있었다. 서리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김민재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다급함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사님, 와주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그들이 오늘 밤에 무슨 짓을 하려고 해요. 서리는 옆집의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평화가 곧 산산조각날 터였다. 그녀의 믿음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거대한 심연이 되어 그 아래 도사리고 있던 괴물 같은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리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김민재 형사의 온몸에 경고음이 울렸다. 그의 직감이 목소리에 실린 공포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당장 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대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서리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112에 신고하라고 신신당부한 뒤 관할 순찰차에 해당 지역의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5년 전의 사고 기록을 노트북으로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희미했던 의문점들이 이제는 거대한 구멍으로 보였다. 보고서는 허술했고 목격자 진술은 부족했으며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이라는 결론은 어이없을 정도로 성급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선배 형사가 1년 뒤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해외로 떠났던 일까지 떠올랐다. 부패의 냄새가 진동했다. 서리의 집 근처 어둠 속에 차를 세운 그는 다시 한번 로켓을 꺼내 들었다. 차의 실내등 아래에서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로켓의 표면을 훑었다. 경첩 근처에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세한 돌기가 만져졌다.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주머니 칼의 끝을 이용해 그 틈을 조심스럽게 비집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얇은 금속판이 밀려 나오며 비밀 공간을 드러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 안에는 충격 방지용 스펀지 조각과 함께 금이 간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명백한 물증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경찰청 내에서 가장 신뢰하는 디지털 포렌식 팀의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자고 있었냐 미안한데 지금 당장 복구해야 할 게 있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일지도 몰라. 그는 긴급하고 은밀한 만남을 주선했다. 지금은 집을 감시하는 것보다 이 증거를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었다. 밤늦은 포렌식 연구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민재는 초조하게 화면을 지켜보았다. 전문가는 손상된 카드를 복구하려 애쓰며 난색을 표했다. 카드가 물리적으로 거의 박살나서 힘듭니다. 형사님, 하지만 충돌 직전 마지막 몇 초 정도는 살려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흘렀다. 마침내 전문가의 탄식과 함께 화면에 작은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총 길이는 고작 5초. 빗줄기가 쏟아지는 앞 유리를 통해 본 흔들리는 대시보드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 한 쌍이 프레임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잠시 동안 어두운 색의 고급 세단 옆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5년 전 방치열의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던 바로 그 차종이었다. 그리고 두 차가 충돌하기 직전 찰나의 순간 카메라의 각도가 상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비췄다. 대시보드의 불빛에 반사된 운전자의 얼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은 의심의 여지 없이 5년은 더 젊은 방치열이었다. 영상의 마지막은 끔찍한 충돌음과 함께 암전이었다. 김민재는 모니터 위에 얼어붙은 방치열의 얼굴을 응시했다.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충돌이었고 가해자는 5년 전 그날 밤의 또 다른 피해자인 한설이의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의 아들이었다. 아직 동기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범인의 정체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방치열이 정리를 하려던 밤이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었다. 김민재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강력반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팀장님, 접니다. 5년 전 서초동 고갯길 교통사고. 단순 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입니다. 지금 범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지원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그는 재킷을 걸치고 연구실을 뛰쳐나왔다. 이제 진실을 향한 경주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추격전의 시작이었다. 방치열은 차 안에서 경찰 내부의 정보원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입술을 깨물었다. 5년 전 사건에 대해 다시 내사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무능함을 탓하며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어미 개를 처리하고 5년 전 그 개가 물고 사라졌을지도 모를 마지막 증거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만약 옆집 여자가 무언가 눈치챘다면 그녀 역시 정리 대상이었다. 어둠을 틈타 방치열은 겁에 질린 아버지를 대동하고 한설이의 집 마당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동물을 조용히 처리하기 위한 약물이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마당에는 소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분노한 방치열은 불이 켜져 있는 공방으로 향했다. 광문이 거칠게 열리고 방치열이 공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창백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노에 찬 눈빛을 한 서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어미 개인 소미가 낮은 자세로 으르렁거리며 온몸으로 주인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방치열은 비웃음을 흘렸다. 고양이에 미친 여자가 결국엔 알아냈나 보군. 감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그는 서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박노인은 구석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뿐이었다. 얌전히 구석에 처박혀 있지 그랬어. 그럼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방치열이 서리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와장창 공방 전체가 무너질 듯한 굉음이 울렸다. 가장 높은 선반 위에서 나비가 번개처럼 뛰어내리며 가장 불안정했던 건조 중인 도자기 선반을 덮친 것이다. 선반은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수십 개의 도자기들을 바닥으로 쏟아냈다. 공방은 순식간에 자욱한 흙먼지와 귀를 찢는 파열음으로 가득 찼다. 방치열은 순간적으로 시야와 방향 감각을 잃고 기침을 해댔다. 나비가 만들어낸 완벽한 혼돈의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공방 밖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비가 벌어준 결정적인 시간 덕분에 김민재 형사와 그의 팀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이 막 진입하려 할 때 소미가 미친 듯이 짖으며 마당 뒤편으로 달려갔다. 낡은 장작가마 쪽으로. 김민재는 서리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즉시 소리쳤다. 저쪽이다, 따라가. 김민재는 소미의 뒤를 쫓았다. 소미는 가마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녀석은 담쟁이 덩굴에 가려진 가마의 아랫부분을 필사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5년 전 공포에 질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묻었던 바로 그 자리를 곧 녀석의 발톱에 비닐 같은 것이 걸렸다. 소미는 흙이 잔뜩 묻은 방수팩 하나를 물어 꺼냈다. 김민재는 그것을 낚아채 뜯었다. 그 안에는 남성용 지갑과 망가졌지만 방수팩 덕분에 보존된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지갑 속 신분증에는 서리의 약혼자 정재현의 이름과 얼굴이 선명했다. 범죄 현장에서 사라졌던 마지막 증거, 유일한 목격자였던 어미개가 5년간 지켜온 진실의 조각이었다. 다시 공방 안 흙먼지가 가라앉자 방치열은 자신을 둘러싼 경찰들의 총구를 보았다. 김민재가 지갑과 스마트폰이 든 방수팩을 든 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방치열 씨, 5년 전 정재현 씨에 대한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방치열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증거물을 보고 경찰들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리는 먼지 자욱한 공방에서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다. 현장은 경찰차에 붉고 푸른 경광등으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녀는 담벼락 위에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신의 수호신 나비를 보았다. 그리고 경찰들이 감에서 꺼내온 강아지들과 기쁨의 재회를 하며 연신 핥아주고 있는 소미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김민재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슬픔의 밤이 마침내 정의의 소란스러움과 함께 끝나고 있었다. 충직한 개가 묻고 영리한 고양이가 파헤친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고 있었다. 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시간은 더디게 하지만 분명히 흘러갔다. 도의 공방 살인 사건으로 명명된 그 일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이내 새로운 뉴스들에 묻혀 잊혀갔다. 방치열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범행을 도운 죄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정의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한설이의 삶에도 느린 변화가 찾아왔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그녀의 집을 감싸던 무거운 침묵은 더 이상 슬픔의 무게가 아닌 회복을 위한 고요함이었다. 김민재 형사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종종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사건 담당 형사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서였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조용한 위로를 주고받았다. 소미와 6마리의 강아지들은 이제 서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자신의 치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가족을 그녀는 차마 떠나보낼 수 없었다. 한때 텅 비어있던 마당은 어느새 훌쩍 자란 강아지들이 뛰노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했다. 나비는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마치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여왕처럼 그 모든 풍경을 감독했다. 고양이가 구해낸 개들. 그 기묘하고도 평화로운 관계는 마을의 작은 명물이 되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새싹이 돋아나는 이른 봄의 어느 날이었다. 서리는 자석처럼 이끌려 5년간 외면했던 공방의 물레 앞에 앉았다. 그녀는 축축하고 신선한 흙 한 덩이를 물레 위에 올렸다. 흙에 손을 대는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가 희미한 경련처럼 손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 아래에서 장난치는 강아지들과 그런 녀석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다가 이내 나른하게 하품을 하는 나비의 모습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년간 멈춰있던 물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았다. 대신 흙의 부드러운 감촉과 생명의 온기를 기억해냈다. 그녀는 다시 흙을 빚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따스한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서리의 집 대문에는 서리의 흙과 정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녀는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에 교실을 열었다. 자,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거야.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물레 위에서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눈가까지 환하게 번지는 진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비는 공방 선반 위 자신만의 지정석에서 만족스럽게 그르렁거리며 잠이 들어 있었다. 이제는 청년개가 된 6마리의 장난꾸러기들은 어미 개인 소미의 감시 아래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비번인 날을 맞아 찾아온 김민재가 흐뭇한 미소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리가 그의 시선을 느끼고 마주 웃어주었다. 그녀의 눈에 담긴 빛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것이었다. 서리는 생각했다.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은 역설적이게도 한 마리의 기묘한 도둑 고양이를 통해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다. 잃어버렸던 진실을, 멈춰버렸던 열정을, 그리고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상실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듯 예기치 못한 아름다운 풍요로움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한번 꺼졌던 진흙의 등불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빛을 내며 타오르고 있었다.